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성추행 피소 파장이 커지면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소를 당했지만 성추행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벌인 데이트 폭력 사건에 자신이 휘말린 것이란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1년 뒤 고소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고 어젯밤 한 여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선 어느 비서관이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대냐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입니다.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첫 마디는 추행은 없었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변질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영상이 촬영되고 폭행이 벌어진 것이지 추행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동석자들이 이튿날 자신에게 안부 연락을 보낸 것도 추행 현장에서 동석자들이 만류했다는 피해자의 증언과는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아니냐며 누가 재선 의원 몸에 손을 대냐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어느 비서관이 다른 당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댑니까? 저희 보좌진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장 의원은 사건 발생 1년 뒤 고소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 구청장 보좌진으로 근무한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고소인이 소위 사건 당시에 저를 고소했다면 저는 아마 대응할 방법을 못 찾았을 겁니다. 심지어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저는 아주 표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을 거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저희 취재진은 피해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장 의원의 성추행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주장도 이성 간의 다툼 수준으로 폭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성추행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TV조선에 전했습니다. 장 의원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만큼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지만 폭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자리 다음 날 출근을 못한 것도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성 간의 다툼 수준이었고 출근을 하지 못한 건 과음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장 의원과 장 의원을 술자리에 부른 한 비서관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느껴 당시엔 남자친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덮고 지나가려 했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동석자들로부터 즐거웠다는 연락이 있었다는 장 의원 주장엔 의원이 안부 인사를 하는데 무시할 수 있는 비서관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년간 장 의원을 술자리에 부른 비서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력과 협박을 받아왔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 사건을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저희 TV조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어제 뉴스7을 통해 전해드린 영상 속 피해자의 음성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걸 단정했다며 이쯤 되면 보도가 아닌 연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저희 취재기자에게 자신의 음성이 맞다고 확인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장 의원이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에 어떤 반박을 했는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TV조선이 보도한 단독 영상과 관련해 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영상을 두 차례 보도하면서 첫 보도에는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숨겼고
지난 27일 첫 보도 영상은 2차 가해를 우려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더 짙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튿날 보도에선 당시 정황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날보다 다소 옅게 처리했습니다. 두 날 보도된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 범위가 모두 같았던 만큼 피해자의 팔을 모자이크로 숨겨 왜곡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우려처럼 2차 가해로 이어졌습니다. 장 의원은 또 제 팔이 고소인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확대 왜곡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화면에 잡힌 시간은 짧지만 장 의원의 왼팔은 피해자 쪽을 향해 있습니다. TV조선이 어제 보도한 피해자 현장 음성에 대해 동일한 영상의 음성을 추가했다며 고소인의 음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소리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TV조선에 자신의 음성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피해자를 무고죄로 협박하며 2차 가해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가짜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를 고소하자고 했던 이 민주당 의원실 한 비서관은 뒤늦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진을 지웠지만 가짜 사진을 이용한 2차 가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장경태 의원 회견 직후 SNS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자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처음 본다며 알량한 정치 생명 때문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겁박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방탄용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횡포라며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한다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하하는 저열함을 배척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터진 이후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여당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당은 어쨌든 말을 좀 아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진행된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 어제 가짜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를 고소하자고 주장한 한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TV조선 보도 원본을 재게시했습니다. 여권 성향 변호사는 가짜 사진을 이용하며 TV조선 보도가 조작인 것처럼 언급했는데 가짜 사진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사과나 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마치 장경태 의원이 뭔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민주당 한 원외 인사는 여성이 장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포즈라며 2차 가해성 표현을 썼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성추행 의혹 보도 사흘 만에 장경태 의원이 반박에 나섰지만 정작 논란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이 장 의원 기자회견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 의원 기자회견 첫 마디가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였습니다. 네, 장 의원은 기자회견 내내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보다는 피해자가 당했다는 데이트 폭력의 내용과 강도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피해자 남자친구가 큰 소리를 질렀고 동석한 사람들도 이를 저지했다며 남자친구의 폭력성이 상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성추행 의혹을 다른 쟁점으로 옮기려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설령 이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는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정치적인 공작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폭력 범죄를 감추기 위해 성추행 의혹을 키웠다는 주장인데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이트 폭력과 성추행 여부는 엄연히 다른 쟁점입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고 영상 속 장 의원의 왼팔이 피해자 쪽을 향한 장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피해자는 이 남자친구의 폭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고소 시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당시에 억울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주장인데. 네,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건데요. 전형적인 피해자다움 강요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미 앞서 전해드렸지만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에 나서는 데 대한 이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즉시 무기력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건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취재기자가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피해자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피해자는 장 의원과 또 장 의원을 술자리에 부른 비서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압박이 느껴졌다는 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오늘 회견에서 피해자 남자친구의 근무지, 또 피해자가 당시 무단 결근을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부분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타인에 전달하는 행위를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장 의원이 동대문구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을 얻어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성추행 의혹이라는 본질은 지워버리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물을 흐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 반응은 있습니까? 아직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체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불과 닷새 전 당 여성위원회가 여성폭력의 날을 맞아서 여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논평을 냈던 것을 감안하면 사안에 따라 선택적인 분노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와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죠. 선택적 침묵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이 피해 호소인 참 희한한 용어다라는 생각을 당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강원 춘천을 찾아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여권과 맞서기 위한 단결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당원 게시판 조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강원 춘천을 찾은 장동혁 대표는 춘천대첩 정신으로 힘을 모아 일어나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권이 반년 만에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부, 국회,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거대한 악의 세력이라며 조기에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조기에 퇴장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져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며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희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당원 게시판 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진짜 이게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거라 보냐고 반발했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 퇴행 시도라고 지적한 것을 겨냥해 당내 분탕질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위에 조사 착수 방침을 뒤늦게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단체 움직임 등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일과 모레 인천과 경기를 돌며 장외투쟁을 이어갈 예정인데 취임 100일인 12.3 계엄 당일 메시지에 대해선 당내외 의견을 들으며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이 아닌 쿠팡 전직 직원 소행이란 점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해당 직원은 중국 국적으로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정부도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입니다. 쿠팡 고객 계정 3,370만 개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고. 지난 19일 신고를 받은 정부도 긴급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에 문제는 이번 사고가 중국 국적의 내부 직원 소행이고 이미 퇴사해 한국을 떠난 상태라는 겁니다. 조사와 수사에 난항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쿠팡의 대응과 보안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외 서버를 통해 정보 탈취가 처음 시작된 시점은 지난 6월 24일. 무려 5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지난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고도 올해까지 4차례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거 SK텔레콤 사고 때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원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쿠팡은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은 쿠팡 서버 기록을 토대로 유출 경로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정보가 유출된 만큼 전직 직원 1명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 등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쿠팡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주소뿐 아니라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돼 자칫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유출된 배송지 정보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도둑이 밤에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왔다. 하물며 비밀번호 몰라도 찾아서 몰래 보고 들어오는 시국인데 알고 들어오는 건 더 쉽죠. 온라인 커뮤니티엔 집 주소와 번호까지 털렸는데 그냥 사과하고 끝인 게 화가 난다. 3천만 명에게 보이스피싱 연락이 가게될 거란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선 쿠팡 탈퇴, 타 플랫폼 이동 등 불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유출되었고 조치 중입니다 이런 문자만 오니까 뭘 어떻게 조치한다는 거지? 그럼 그냥 탈퇴를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식의 생각만 들었어요. 쿠팡 측이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모임 카페까지 생기며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쿠팡 피해 보상을 내세운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문자가 오면 공식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석 달간 다쿠앱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제 집 안도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듯합니다. 자녀를 돌보거나 반려동물 살피려 홈캠 많이들 설치하시는데 이 카메라를 해킹해 민감한 사생활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2년 전 홈캠을 구입해 집에 설치했습니다. 외출 중에도 집 안에 혼자 있는 반려견을 핸드폰으로 살피고 혹시 모를 침입 위험에 대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강아지를 혼자 두면 좀 외롭기도 하고 좀 어떤 일이 있을지 걱정돼서 인터넷 쇼핑몰에 가정용 홈캠 이렇게 치면 가장 위에 나오는 것들 그냥 골라서 샀고. 하지만 이런 홈캠 영상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일상의 사적인 장면들까지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홈캠을 해킹해 모은 영상들을 불법 사이트에 판매해온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전국 곳곳의 홈캠 등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빼낸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해외 불법 사이트에 영상 1,200여 개를 판매해 모두 5,300여만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P 홈캠 같은 경우는 저가의 장비다 보니까 보안 기능을 추가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특수문자를 포함한 8자리 이상 비밀번호를 쓰고 최소 6개월마다 변경하라고 권고합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20%지만 이를 훌쩍 뛰어넘는 불법 고리대금업은 여전히 성행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하려 해도 공유 오피스에 주소만 등록해놓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준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빌라를 급습해 건장한 남성들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대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들어갔으니까. 검거된 일당은 서민 2만여 명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최대 3만%의 고리를 뜯어냈습니다. 이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정보를 알려준 건 대부업체들입니다. 문제의 대부업체들이 등록돼 있는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 사무실을 여러 업체가 나눠 쓰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안내판을 보니 대부업체가 7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집기 하나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애들이라고. 여기 입장하고 있나 하고 아까 물어보고 나온 거래. 범죄에 악용된 화성의 한 공유 오피스입니다. 어떤 업체가 입주해 있는지 안내문조차 없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평소에도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일정액 이상의 자기 자본과 고정사업장, 적정 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써놓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받아서 무작위로 찾아간 이 공유 오피스에도 등록만 해놓은 대부업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단속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공유 오피스가 대문은 잠겨 있잖아요. 불실 강문에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약 10,000개에 이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대낮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주민과 경비원이 다쳤습니다. 산에 먹이가 부족해지는 겨울이 되면 주택가에 멧돼지 출몰이 많아지는데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보행로를 오르는 멧돼지, 주차금지 입간판을 들이받아 넘어뜨립니다. 현관 유리문도 여러 차례 들이박습니다. 그러다 주차장에 있는 노인을 발견하고는 돌진합니다. 노인이 넘어지자 멈추지 않고 공격을 계속합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아파트 경비원이 몽둥이로 위협해도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민까지 가세하자 그제서야 달아나는 멧돼지. 또 다른 아파트 경비원과 마주치자 이번에도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몽둥이를 든 주민이 쫓아와 휘둘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멧돼지를 6회 내지 7회 막 이렇게 수차를 내리쳤는데도 멧돼지는 막 전혀 이상이 없고. 경비원은 울타리를 넘어 겨우 공격을 피합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멧돼지는 인근 식당 근처 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다 옆사에게 사살됐습니다. 여러 차례 공격을 받은 80대 노인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20kg의 수컷 멧돼지가 나타난 아파트 옆은 금정산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협박 가는 사람도 있고 등산 코스도 있고 여기다 이제 펜스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전문가는 번식기에 수컷이 영역 싸움에서 밀려 내려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번식기거든요. 아주 한 200kg 이상 되는 게 저 정도 되는 수컷을 자꾸만 밀어내요. 사실상 천적이 없는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포획이 줄어들며 개체수가 늘었습니다. 눈이 내린 겨울철에는 먹이가 줄어들면서 출몰이 더 늘어나는데 혹시라도 마주치면 급하게 달아나지 말고 장애물 등을 이용해 천천히 몸을 숨겨야 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공기업 부장이 인턴과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다 해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이 회사에 신고하자 이 가해 부장은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사과를 받으라며 2차 가해를 했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한국부동산원은 부장급 직원 A씨를 해고했습니다. A씨가 인턴과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자신에게 정규직 전환 평가를 받는 인턴 직원에게 자고 만나는 걸 추구하냐고 묻고 지속적인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내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인턴 직원 집에 찾아가 사과를 받아달란 메신저를 보내며 2차 가해를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같은 팀 부하 직원에게도 출장지에서 숙박을 같이 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부동산원에서 해임된 후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 사유로 인정하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원은 법원의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동산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도 있다며 A씨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횟수가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헌혈 참여자가 줄면서 혈액 보유량이 지난달부터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헌혈 기념품으로 인기 있던 영화표도 가격 인상에 최근 지급이 중단됐는데 적십자사는 어떻게 시민들을 헌혈로 유인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헌혈의 집. 헌혈을 마친 20대 여성이 기념품을 고릅니다. 헌혈자님 기념품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저는 여행용 세트랑 편의점용. 수건, 보조 배터리 등 기념품 가운데 최고 인기 품목인 영화 관람권은 빠져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리는 혈소판 헌혈자를 위한 영화 관람권은 일부 남아있지만 일반 헌혈자용은 모두 소진됐습니다. 적십자사의 관람권 예산은 한 장당 5,000원 선. 하지만 최근 티켓 가격이 15,000원까지 오르면서 입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방학 등으로 헌혈이 줄어드는 동절기를 맞이해 또 다른 악재가 겹친 겁니다. 제일 잘 나갔던 기념품 자체가 영화 관람권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헌혈 실적 저조 같은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동절기 혈액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혈액 보유량은 5일분을 적정 수준으로 보는데 10월 중순부터 그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 13일엔 3.6일분에 그쳤습니다. 헌혈 좀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냥 헌혈 막 피 좀 부족하다고 그런 게 기사 있고 해가지고. 국민 헌혈률도 2017년 이후 3%에 머물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기념품을 다양화하고 영화 관람권 제공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독감 유행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내년 봄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백신 속 항원과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말도 있어서 맞아야 하는 건지 안 맞아도 될지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독감 유행과 대처법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올해 독감 유행 예년보다 좀 빨랐는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7일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통 12월부터 유행하는 걸 생각하면 2달 정도 빨랐던 건데요. 이번 절기 독감의 유행 기준은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환자 수 9.1명입니다. 최근 통계인 올해 47주차 기준 독감 의심 환자는 70.9명으로 유행 기준의 8배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도 독감에 걸렸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먼저 예방 접종률을 보시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76.1%,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는 63.6%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방 접종 후 충분한 항체가 생기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접종 이후 사흘에서 닷새 뒤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접종 전이나 충분히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 바이러스에 감염돼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2주 정도 되면 이제 정점에 이르고 그러다가 이제 4주 정도 되면 이제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면역이 채 생기기 전에 맞으면 이제 다시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이 백신에 포함된 항원과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백신을 맞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현재 유행을 주도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A형 중에서도 H3N2입니다. 47주차 기준 전체 감염의 약 97.6%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부 A형입니다. 백신은 올 여름까지 유행한 J-A형이 들었지만 현재 유행은 여기서 변이한 K-A형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 계통이 다른 탓에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어도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예방하는 효과는 여전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여전히 기준치 이상으로 중환을 가지고 있어서 백신 효과가 기대되고 국외 연구 결과들을 봐도 입원 예방 효과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어서 영국 보건안전청에 따르면 이번 절기 백신을 맞은 뒤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아이의 경우 70에서 75%, 어른은 30에서 40% 더 낮았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원래 겨울에 더 유행하잖아요. 이제 겨우 겨울 초입인데 그러면 올 겨울에는 독감이 더 유행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42주차부터 5주 연속 독감 의심 환자 분율은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유행이 아직도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에서 2주 증가세가 이어질 걸로 보는 건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더라도 유행 기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년 3월엔 B형 독감이 다시 크게 유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중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A형은 물론 B형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정리해보면 독감 유행 기간 아직 많이 남았고 백신을 맞으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건강 취약계층들은 꼭 맞으셔서 건강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으로 시작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문화계 전반으로 번지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노래를 부르던 일본 가수가 갑자기 퇴장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제가의 주인공 오우츠키 마키가 노래를 부릅니다. 갑자기 조명이 꺼지더니 관계자가 무대에서 퇴장하라고 손짓합니다. 直接终止吗？我操，有毛病啊！我操。 같은 날 또 다른 일본 가수도 공연을 하루 앞두고 중지 요청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항저우와 베이징에서 공연 예정이던 뮤지컬과 피아노 연주도 취소됐고 영화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 개봉도 연기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놓고 시작된 중일 갈등이 문화 예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所有的文化都脱离不了这立场，但是呢，如果只是就是从一个人的角度来讲。 평소라면 붐볐을 중국 현지의 일본 캐릭터 매장을 찾는 발걸음도 뜸하고 일본 식당들 예약 취소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日中関係がガタガタすると同じように僕らも心が上がったり下がったりしてます。 중국에서 일본 여행 자제령이 내려진 이후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비행기 900여 편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 당국이 대항 조치로 일본 콘텐츠에 대한 영향을 확산하고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둘러싼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공군에 이 새로운 전략 임무를 부여하겠다며 핵 전쟁 억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9월 방중 이후 눈에 띄지 않던 딸 주에도 석 달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은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등장합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지난 9월 방중 이후 석 달 만에 공개 행보인데 주애는 28일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 동행해 에어쇼 관람 등 전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공군에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과 중대 임무를 부여할 것이라며 핵 전쟁 억제력에서 공군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 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고.
새로운 전략 자산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날 행사에서 우리 공군의 타우러스를 연상시키는 북한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처음 포착됐습니다. 일각에선 공군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미사일이 개발된 것 자체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러우 전쟁의 참전한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외에도 미국의 최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빼닮은 샛별 사형을 공개하는 등 북한의 공군력 강화 의지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활용 영역이 점점 산업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선 AI가 의사의 회진 내용을 기록하고 검진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진료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데요.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AI가 바꿔놓은 의료 현장의 모습을 윤우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의사가 전공의와 간호사 없이 나홀로 회진을 돕니다. 내일은 점심부터 저희가 죽을 드실 수 있도록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정도에 저희가 이제 복부 CT를 한번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AI가 의사 지시를 실시간으로 정리해주면서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몰렸던 전공의들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교수님 회진을 따라 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진료 연속성도 보장되면서 기록보다는 환자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수술 계획 짜기도 수월해졌습니다. 과거엔 뇌수술을 위해 눈, 각막, 시신경 등 20여 개 조직을 방사선사가 일일이 점검해야 해 평균 7시간이 소요됐지만 AI는 5분여 만에 끝냅니다. 퇴원 수속도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응급실 내원부터 환자 퇴실까지의 경과도 AI가 단숨에 정리해 퇴원을 위한 필수 기록을 만들어줍니다. 결과를 받기까지 몇 주가 걸리던 건강검진도 AI가 영상을 바로바로 판독하면서 당일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AI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인력보다 3분의 2 정도의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검진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병원들이 효율성을 위해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신뢰도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AI가 만들어준 기록을 직접 의료진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한 내용은 추가하고 불필요하거나 오류가 있는 내용이 없는지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의술의 만남이 의료 현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와 과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한국 드라마에선 등장인물이 편의점에서 라면 등 간식을 사 먹거나 점원으로 일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죠. K-컨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편의점이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에 맞춰 편의점도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K-편의점 수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연간 3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서울 성수동. 각국 관광객들이 한 편의점에 마련된 화장품 코너에서 사진을 찍고 제품을 발라봅니다. It's good. It's do cute and comfortable. Shopping more serious or everything in Korea. 편의점이 한국의 문화와 쇼핑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올해 편의점 3사의 외국인 결제액은 작년보다 많게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업계도 화장품이나 의류, 라면을 앞세운 특화 매장을 주요 관광지에 잇따라 열고 외국인 손님 잡기에 나섰습니다. K-컬처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분들도 성수에 많이 방문해 주시는데요. 브랜드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전과 통역, 관광지도 제공 등 외국인 맞춤 서비스도 확대 중입니다. 이 편의점에서는 AI를 이용해 38개 국어로 동시 통역이 가능합니다. 과자와 우유는 행사 상품입니다. Everything is, I can understand. Even if I can't read, I can understand. Yeah, it's very good. It has everything. I mean. 국내 인기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몽골과 베트남 등에선 이미 1,500곳 넘는 점포를 운영 중이고
올해는 편의점의 발상지인 미국 하와이와 인도에도 한국 편의점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최종전에서 대구FC가 12위로 꼴찌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12와 11위를 차지한 수원과 제주는 2부 리그 상위팀과 승광 플레이오프를 거쳐 잔류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대구는 전반부터 2골을 연속 실점하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작 1분 만에 수비 진영의 패스 실수로 안양 마테우스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3분 뒤에는 이창용의 오른발 슛이 골망을 가르면서 또 한 번 실점했습니다. 후반 13분과 48분 만회골과 동점골에 성공했지만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 시즌을 7승 11무 18패로 마친 대구는 승점 34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2002년 10월 창단 이래 두 번째로 2부 리그에서 시즌을 보내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 제주는 울산을 1대 0으로 제압하면서 강등권을 일단 벗어났습니다. 제주는 경기가 끝나기 직전인 후반 44분 김승섭이 결승골에 성공하면서 10승 9무 19패 승점 39로 11위를 확정했습니다. 11승 11무 16패로 승점 44를 기록한 울산은 잔류 마지노선인 9위를 유지하며 시즌을 마쳤습니다. 수원FC는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광주에 0대 1로 패하면서 11승 9무 18패, 승점 42로 순위 변동 없이 10위에 머물렀습니다. 10위 수원과 11위 제주는 K리그 2부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합니다. 수원FC는 2부 리그 우승팀인 부천과 다음 달 4일과 7일, 제주는 2부 준우승팀인 수원삼성과 다음 달 3일과 7일 두 차례 경기를 치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휴일인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반팔과 패딩이 공존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12월의 시작인 내일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겨울이 성큼 다가올 텐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 한낮에 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점차 추위는 강력해지면서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동해안은 나날이 대기가 메마르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초속 20에서 25m의 돌풍까지 불겠습니다. 이런 날에는 불씨가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3도, 부산 1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8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예상됩니다. 주 중반 강추위와 함께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30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